연휴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봄은 봄인가 봅니다. 늘 입던 옷과 정반대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꽃샘추위 때문일까요? 당장 외출할 것처럼 여기저기 약속 잡더니 나 집에 있을래. SNS에 한마디 남기고 두문불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라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요. 이런 일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지가 굳은 건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니까요. 3월 4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명룡대전. 예전에 명랑운동회 이런 건 들어봤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명룡대전이 뭐예요? 예, 그 대표적인 야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공천이 양당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 공천한 결과 네. 명룡대전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룡대전이 뭐냐면 네. 이재명 대 원희룡 아하. 해서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공천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두 네. 사람이 네. 어제 처음으로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저렇게요? 네,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어머. 뭔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오전 9시경에 네. 인천 계양구 박촌성당 앞에서 만났는데 아하.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듣는 저희도 지금 어리둥절 하는데 아니 백선 변호사님 네.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오셨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인천 계양을 현직 국회의원이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 공천 확정이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 아무리 야권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원희룡이라는 거물이 공천을 해서 저기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번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당대표가 저 지역에 묶여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지게 되면 그거는 정책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각에서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비례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이제 후보가 약간 비꼬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로 안 가시고 이리로 오셨군요. 이런 취지로 인사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 표정이 속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조금 표정도 그랬나요? 그랬더니 최준봉 교수님 무슨 말인지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번.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아마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이시죠? 이런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이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는 거기를 계속 나가기로 돼 있었고 나가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천 과정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좀 뒤에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니까 네. 무슨 말이시죠? 라고 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뼈 있는 말들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이미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한마디 좀 던지면서 좀 뭘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 말을 던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 또 응수하는 차원에서 무슨 말이신지요? 라고 묻는 그러니까 뭐냐면 장군 멍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서로의 어떤 뭐랄까요? 그 기싸움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 저 사진에 아래 자막 때는 잠깐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두 사람이 악수를 했잖아요. 특히 남자들 악수할 때 힘 꽉 주고 하는데 과연 웃으면서 손은 막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장면이 어제 9시쯤 한 성당 앞에서 만난 거고 2시간쯤 뒤인 11시에는 또 한 교회 앞에서 만났대요. 대박 사건이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쪽으로.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시죠. 올라가시죠. 참 자주 보면 정들잖아요. 두 후보님 정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저게
방송 영상 기자들이 찍은 게 아니라 두 후보 중에 유인경 평론가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 진짜 맞히시면 대박이에요. 정말 어느 후보, 저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저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제가 뉴스파이터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 장학퀴즈 장원 출신입니다. 대박 사건. 어쩐지 그런 느낌 났어요. 네. 저의 그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리자면 네. 톡으로 하자면 당연히 원희룡 후보죠. 그래요? 왜냐하면 절박한 추적자가 먼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지난번 시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갔을 때 알아보지 않고 인사 안 했다는 영상도 원희룡 맞아요. 유튜브에서 네. 나왔었고요. 일단 원희룡 후보는 지금 유튜브 원희룡 TV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래요? 개항에서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랑 마주치기만 하면 뉴스가 되니까 만났다 스쳐 지나갔다 안 만났다가 되니까 저라도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보셨던 영상에서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원희룡 후보는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는 잔잔하게 할 말 없다 이렇게 지나갔죠. 네. 이 지금 자막 보면 출처가 원희룡 TV라고 그 너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이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와 또 옆에 보면 요즘 같이 다니는 인물 누구죠?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있죠? 두 사람이 다니는 걸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이 담겼답니다.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안 받았겠다.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아무나 드리지 마요. 아니 들어오는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기. 네, 이런 게 일종의 저게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 중에 이제 맞이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최준범 교수님, 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또 저 장면, 저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분들한테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또. 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원희룡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갔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같은 상황이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누가 어떤 분이 자기를 지지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뭐 명확하게 무슨 뭐 팻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됐던 또 반발을 하시더라도 인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분들한테까지라도 인사하고 또 어쨌든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은 정치인들은 숙명과 같은 거예요. 특히 선거 기간 동안은요. 저런 장면은 늘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원희룡 후보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가는데 그런 일이 안 발생하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저런 장면은 선거 기간에 늘 보여지는 장면이다.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라면 저런 장면도 웃고 넘어가야 돼요. 저기서 만약에 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 그게 또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선거 기간에는 늘 의리돼야 되고 어떤 분이든 만나서 가능한 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번에 총선 나온 후보들이 인사차 돌아다닐 때 만약 이제 저 같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묵묵히 밥을 먹고 뭐 명함 돌리면 네네네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표현도 썼는데 글쎄요 백성민 변호사님 예전보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철에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좀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도 그렇고 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양 당이 상대방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관계 약간 이런 모드로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로 막 상대방에 대한 그런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역시 거기에 빙의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오면 별로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때 저렇게 대하나요? 보통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고 악수하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원희룡 후보도 웃으면서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만 저렇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하. 요새 민주당이 글쎄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총선 국면에서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할 것 없이 뉴스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형국인데 지금 이 사람의 결단이 정말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수용한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공천 파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데 그야말로 최대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임 전 실장 재선 지역구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성동구 갑 요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고 지역구 관리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컷오프 됐던 거죠. 그래서 임 전 실장이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 쪽에서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홍영표 전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임 전 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 전 실장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 SNS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글까지 올리면서 갈등이 그야말로 심화가 됐었고 임 전 실장이 탈당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제3지대 신당?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신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 일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임 전 실장이 만남을 전격적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원래 광주에서 3일에 이 출마 선언 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굉장히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6시 반에 임 전 실장이 SNS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 6시, 새벽 네. 6시 반이죠. 어허.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올린 시각의 눈길이 가요. 오전 6시 30분이라면 물론 일찍 일어나는 새 평소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잠 안 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뭐 그런 걸까요, 백성 변호사님? 좀 밤새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어제 저녁까지의 뉴스들을 좀 보면 뭐 새로운 미래 합류 할 수도 뭐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뭐 이낙연 대표나 뭐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의 뭐 통화나 회동 등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읽혔었는데 오늘 아침엔 아예 정반대 결론을 냈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해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당에 남아있는 거예요. 출마도 못하고. 근데 나가서 출마를 하고 새로운 세력화를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서 나을지 아니면 이 당에 남아서 이 당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셨던 것 같고 네.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당내에서 이제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최근에 본 것처럼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체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중성동구의 가네, 마네, 모하네 하면서 모든 지금 소위 민주 진영에서 임종석 실장의 공천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을 추스리고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이고 이제 해석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지금 뭐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황을 넘어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이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 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임종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그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뭐가 지금 급격하게 심경이나 주변 환경 또는 기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최재명 교수님. 뭐 이제 이낙연 지금 현 대표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임종석 실장의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여기서 예를 들면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이 뭐 정치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번 결단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여러 번 통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쪽으로 오길 바라죠. 본인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러나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전 실장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희망이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컷오프가 돼가지고 다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남아서 뭔가 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아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선택지에 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앞으로의 상황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지금 현재 뭐 예컨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옮겨버리면 나중에 이게 끝나고 총선 끝나고서 그 다음에 행보가 애매해져 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네. 고심 끝에 민주당에 남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이어진 강대강 대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공의들 너무 정부에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국민은 중환 옆에 국민보다 복종한다. 어제 집회 모습까지 보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애초에 정부가 전공의들 다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제시한 날짜가 언제까지였어요? 네, 그 지난달 29일 오후까지 복귀하라고 했었는데 훌쩍 지났네요 벌써.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군요. 그때가 네. 연휴 직전에 29일 오후 5시까지 그때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여 개의 수련병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전공 이탈자가 8,945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복귀자가 56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복귀자가 있긴 했는데 소수밖에 안 됐다고 하고 지금 일부 전공의들이 면허가 취소되면 의사 그만할 것이다. 차라리 수능 다시 봐서 이공계로 진학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온 전공의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긴 있어. 근데 병원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은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보도가 막 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고, 어제 좀 과로가 돼서 그런지 어제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거는 단순한 실수이고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저 발언, 그 표현 의세, 최진봉 교수님, 예. 저게 논란이 많았어요. 의도된 발언이냐, 정말 지금 얘기처럼 실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발언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의세 소위 챌린지라고 하는 밈을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밈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예요. 저렇게 저런 이제 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가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청진기랑, 저렇게 이제 뭐 앞에 가면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밈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차관이 한 발언이니까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 집회 나온 분들도 그걸 쓰고 나왔어요, 가면을. 네, 실제로. 그래서 좀 말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 차관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발언의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놀림거리가 되고 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저렇게 계속 이제 현장을 떠나고 환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금 비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의사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을 때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깊은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박 차관의 발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본인들이 이제 복귀를 안 하시다 보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미미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정부는 좀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로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별 효과가 없고 잘 안 먹혀든다, 지금 이런 건가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강공 드라이브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좀 정부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을 향해서 정부가 감성적인 호소까지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달 29일에 드라마 명대사를 활용했는데 영상을 올렸거든요.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대사라든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라고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 또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하얀 거탑의 대사, 이러한 드라마 명대사를 활용해서 감성적으로 호소했지만 아무래도 의사분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저런 영상으로 감성 호소를 해도 코웃음 치는 분위기 같은데, 의사들은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지난 27일 그 영빈관 회의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제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에 아주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 첫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요,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 등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을 호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박함으로 의사 수가 서울은 모르더라도 지방이 확실히 부족하니까 2,000명 정도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다, 그 숫자조차도 사실은 뭐 당한 입장에는 다르겠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서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라고 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정부나 의사나 다 아니고 환자의 입장,
더구나 고령 환자 입장으로서 의사분들의 목소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의사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왜 어렵게 전문의까지 마쳤습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주시고 이게 정부의 강압인지 아니면 의권 차원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환자의 부탁이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완강한 자세를 보이니 정부는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밖에 없을 듯 해 보이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한 7천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제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그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지금 나갔습니다.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처분 나가는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하도록 할 것이며 면허정지를 받게 되게 되면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테니까 협회 회원 권익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허준 변호사님 아직까지 복귀를 안 한 전공이 한 8,000명 넘는 전공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론상으로만 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요. 금고 이상의 형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러니까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법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의사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고 정부가 이 의사들을 형사 고발을 해서 이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로 받게 된다고 하면 정부는 이걸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의료법의 어떤 처벌 근거가 되는 의료법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다툴 소지가 있고 또 송달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도 무거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을 때 이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또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 확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전에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전공의들 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중에 의사 면허 취소? 나중에 재발급 받으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의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면허 취소돼서 재발급 받는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오늘 취소되고 내일 재발급 받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짧아도 3년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의사를 못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받으면 나 다시 면허 나중에 받으면 되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재발급 받을 걸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의사 전공의 분들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은 정부가 졌습니다. 그때도 국가 의사 고시도 미응시한 사람 전부 다 다시 시험 못 치게 하기로 했다가 다 재시험도 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 정부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를 여러 명 내린다 정도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면허 정지 처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되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사의 본분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일단은 서로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거 타협을 하고 제일 중요한 환자 곁으로 좀 돌아가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모양새는 정부와 의사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국민, 환자 이게 빠져 있잖아요. 제발 양측이 국민, 환자 생각하는 묘수 생각해내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보겠습니다. 김신영도 몰랐던 김신영 하차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았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코미디언 김신영 씨가 갑자기 MC를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머. 이게요, 김신영 씨만 몰랐던 게 아니라 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도 이 방송국 측으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MC 교체 결정이 일어서 이 제작진들도 놀라고 김신영 씨 본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신영 씨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이 방송국으로부터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하면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마지막 녹화 관련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2년간 전국을 누비면서 달려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9일에 마지막 녹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구편 녹화를 마지막으로 김신영 씨가 하차할 전망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첫 반응이 이거더라고요. 아니 왜? 백성문 변호사님 저 전국 노래자랑 진행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저게 왜?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1980년부터 시작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고송혜 선생님이 1988년부터 34년 정도 대박. 진행을 맡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게 2022년 10월부터 이제 김신영 씨가 진행을 하기 전에 8월쯤에 뭐 저희 파이터에서도 아마 속보 맞아요. 처리가 네. 됐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송혜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김신영 씨가 최초 여성 MC로 진행을 맡는다. 그래서 굉장히 뭐 김신영 씨도 가문의 영광이다. 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송혜 선생님처럼 정말 오래오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2020년 10월부터니까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하차하게 된 것인지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갑작스런 하차 통보를 받은 그래도 통보라는 표현 그거 있잖아요. 최진범 교수님 기분이 김신영 씨 본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안 좋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만두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보통을 하는데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제작사 입장에서 방송업소 연락을 받고 본인들도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떤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거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신영 측에서는 사실 전국 노래자랑이 전국을 돌면서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뺏긴대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했던 그러니까 MC를 맡고 있었던 프로그램에 다른 예능을 전부 다 안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다른 예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건 물론 김신영 측에서 얘기지만 원래 본인이 받던 출연료보다 3배 가량 낮춰서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전국 노래자랑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신영 씨 입장에서는 이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 어떤 그 의무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하에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하게 돼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신영 씨 하면 아무래도 입담도 좋고 또 스킨십이 좋잖아요. 출연하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스킨십하고 뭐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부분이 다른 개그우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단되게 돼서 좀 아쉬움도 있고 김신영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김신영 씨가 당황해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견했던 거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드는데 앞서 제일 근본적인 물음 아니 왜? 그럼 여기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글자 그대로 추정인데 네. 아무래도 경연진이 보기에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아닌가. 뭐가요? 이게 이제 대중 프로그램인데 네. 대중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잣대는 시청률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송혜 씨가 MC를 보던 시절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한 10%대를 넘나드는 그래요? 그런 시청률을 보였었는데 대박 사건. 김신영 씨가 진행을 한 다음부터 점점 떨어져서 작년 10월 달에 3%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또 김신영 씨의 입담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또 빵빵 터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뭐 이 평가도 있었는데 다만 김신영 씨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이 시청자층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시청률도 반등해서 최근에는 5% 6%대로 오르는 추세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차 통보가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하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유인경 평론가님. 자, 오는 9일 날 마지막 녹화래요. 그러면 김신영 씨 이후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BS 및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간판 프로인데 쉽게 없을 줄 없겠죠. KBS 측에서 오늘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국 노래자랑의 새 진행자로 개그맨 남희석 씨가 확정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네. 했고요. 송혜 선생님에 이어서 젊은 에너지로 이끌어주셨던 김신영 씨에게 감사를 드리고 네.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 씨에게도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남희석 씨가 이제 새로 발탁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은 이달 말 31일에 시청자들을 찾아갈 거라고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셨는데 드라마 외에는 모든 방송 프로에는 해피 엔딩은 없습니다. 아하. 어쨌든 전국 노래자랑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니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또 사랑이 이어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난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장소는 경기 광명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수상한 남성이 경찰 지구대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뭔데요? 남성이 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 도대체 왜 속옷 차림을 하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온 것일까요? 보는 저희도 오싹한데 저걸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경찰분들은 얼마나 오싹하고 빵당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닫으면서 칼이 딱 문타에 낀 거죠. 진정해라 그래서 설득을 시켰죠. 자기 가족이 뭐 납치됐다, 감금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마터면 경찰분들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해버렸는데 일단은 얘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 남성이 한다는 말이 가족이 납치당했다, 감금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가족이 납치당했는데 양손에 지금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대치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허. 일단 이일 아침 8시 40분쯤에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광명에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단 시간 출동을 뜻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하려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지구대에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 바로 신고 접수된 그 남성이 지구대에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그 틈 사이에 흉기가 딱 껴버린 세상에.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흉기를 내려놓으라라고 경찰관이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흉기를 휘두르면서 더 난동을 부리지는 않고 순순히 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았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하는 얘기가 가족이 납치됐다, 가족이 감금당했다 뭐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하. 치료가 일단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이 50대 남성 응급 입원 조치가 된 상황이고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마약이 침투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유소 세차장 입구에 네. 낮 2시에 한 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뭐 움직이든지 뭐 세차를 하든지 기름을 넣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데 저 문을 뭐 열고 어떻게 주유소 직원이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경찰이 신고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던 걸까요? 운전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있는데 참 있죠.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어서 하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룰루 해갖고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와서 두드리면서 차 좀 움직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면 문을 열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마약입니까? 백성 변호사님.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음주 상태. 아하. 아니면 두 번째가 마약인데 네. 대낮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몽롱하고 뭐 핸드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왔죠. 와서 결국 마약관이 시약 검사하기 전에 네. 본인 저 차량 안에서 흰색 가루봉투도 발견됐고 아하. 저 마약했어요라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 남성은 아마도
2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저 세차장까지 지금 차를 몰고 온 겁니다. 아우 세상에. 낮 2시예요. 어머나. 낮 2시에 마약을 복용하고 몽롱한 차량이 어떻게든 와서 저기까지 왔다는 거, 그 과정에 사고가 안 난 것도 정말 천만다행인데 최근에 지난해 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17,000명이 넘는다고 어머나, 하는 걸 세상에.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지는 한참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마약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어제 이 친구를 보려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다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널 5분 보려고 새벽 3시부터 기다렸어. 어머? 아, 누군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용인푸 씨, 푸공주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바로 이 존재인데요. 네.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1호죠.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백성문 변호사님 푸바오 얘기였는데 사실 누군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그래요. 아, 푸바오가 뭐 판다가 뭐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그 말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 어떡하죠? 아니, 사실 아까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뭐 강철원 사육사와의 그 육아일기나 이런 거 영상으로 쭉 보면 아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나 다리 잡고 안아주는 모습이나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영상은 거의 제가 보기에 최고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이 푸바오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정이 넘쳐나는데 네. 어제는 근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벽부터 보통 대기를 600분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사건 600분요? 근데 어제 왜 또 이렇게 유별나게 600분씩이나 대기를 해가면서 우리 푸바오를 보려고 했을까? 어제가 푸바오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절대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왔는데 오늘 오픈런에서 푸바오 보려고 3시 50분에 왔어요. 집에 안 가고 뭐해요? 이제 그만 울어요. 잘 관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잘 돌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루이한테 그랬거든요. 루이 후이한테. 아이고 너희들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전하게. 어머, 저만 몰랐네요. 진짜 푸바오 존재가 지금 우리 강철원 사에서 강바오도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으로 친다면 중국계 한국인인 셈이잖아요. 푸바오가. 네, 4월 초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계속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중들에 공개된 건 처음인데 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개장 2시간을 앞둔 오전 8시부터 어제 날씨가 영하 1도였어요. 어머, 많이 춥더라고요. 예, 그래 정말 떨은 추운 날씨에 네. 간이 의자, 어머나. 돗자리, 네. 담요 등을 다 가지고 와서 매표소 앞에 줄을 지어 있었거든요. 네. 이날 판다월드 대기 시간은 정말 개장하자마자 280분을 기록했고요. 엄청나게 기다린 거죠. 1시간 만에는 오전 10시 30분, 11시에는 300분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웅 씨나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푸바오가 한국에 떠나게 됐는데요. 네. 대기줄도
기다리는 대기줄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관람객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사진을 찍어냈고요.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도 푸바오야 네. 중국에 가서도 잘 살아라. 한국을 꼭 기억해다오. 네. 라고 또 염원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최동명 교수님. 예. 푸바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20초 드릴게요. 진짜 영영 못 보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요. 물론 대중에 공개는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으로 올려져야 돼. 한 달 후에 나가기 때문에 훈련 받게 검역 과정 거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바오야 너 덕분에 많이들 행복해 하신 것 같다. 중국으로 잘 돌아가길 바랄게.